네, 문관현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급작스럽게 불허하면서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외교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22년 만에 유엔 사무총장 방북이 성사될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북한이 바로 그 전날 오전이었죠. 갑작스럽게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이 반 총장도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는데 반기문 총장의 발언부터 듣고 대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새벽 북측은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문 기자,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 참석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북한이 뭔가를 좀 하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취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모습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준비, 물밑 작업을 했었는데요. 준비는 매우 신중하게 했다면 발표는 매우 전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러시아 측으로서는 상식적으로는 외교 관례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도 러시아 측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 또는 이제 배신감 쉽게 예. 말씀드리면 이런 앙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지나서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외교계의 이제 수장인데요. 네네. 어떤 그 의전 또는 예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적합이 돼서 모아져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유엔에서 이제 활동인데 유엔 사무총장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을 하는데 전날 모든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한 이후에 20일 날 오전 조간신문에는 모든 헤드라인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개성공단 방문 이렇게 나갔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대가 나왔었는데 이런 기대가 가시기도 전에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에서 매우 본인 스스로도 좀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반 총장이 발언한 것처럼 외교 채널을 통했다는 걸로 봐서는 기존에 북한 유엔 대표부와 유엔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실 간에 그동안에 이제 수개월 동안 반 총장의 방북, 특히 이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 물밑 협의가 이루어졌고 전격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북한 측으로부터 들어와도 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와서 본인은 이제 인천에서 있는 세계 교육 포럼 개회식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하루 만에 또 번복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반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체면이 좀 구겨진 상태인데요. 네. 이처럼 그 북한이 국제적으로 관례적으로 가장 전통의 우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그리고 유일하게 참여하는 국제 외교 무대인 그 유엔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결례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어떤 그 국가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예. 대외적인 전략을 짜는 대외기구 외무성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당 국제부 같은 기구에 있어서 뭔가 그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현재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루 만에 결과를 번복할 정도로 북한의 결정은 매우 불안정했고 매우 네. 어떠면 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즉흥적이고 또는 감정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또 요약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리는 그 속내가 궁금한데요.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사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한했죠.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왜 이 사드 관련 발언을 했던 걸까요? 네, 그 사드 같으면은 이제 2011년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 가서 한반도에는 사드가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첫 언급을 한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국자들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었고요. 네. 미국 당국자들 그러니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수시로 사드 논의는 되고 있다. 또는 사드가 배치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 치고 빠지는 작전.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고 미국 당국자들은 사우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를 함으로써 압박을 가해했던 이런 형국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카터 장관은 당시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또는 미국 당국자들이 개인적이든 공식적으로 보여왔던 사드 논의에 대해서 일단락 짓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방문을 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일 날 행사가 오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요. 이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고 네. 오후에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사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 또는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애슈턴 카터 그리고 존 케리 두 사람이 한 달 사이에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사드 문제가 이제 물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안심을 하는 단계였는데요. 네. 당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시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존 케리 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이제 출국을 한 예정이었는데 5시 30분부터 용산 미군 기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가운데 사드를 논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결국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무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출국 1시간 전에 우리 모든 대통령과 외교부 공식 채널을 협의가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불과 1시간 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한미군을 상대로 강연을 함으로써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측으로서는 그에 대한 해명을 들을 기회도 없고 반론할 기회도 없이 발언을 던져놓고 결국 1시간 뒤에 전용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 버렸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 현재까지는 이 사드 문제는 결국은 이번 케리 장관의 방안을 계기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주한 미군 기지에서의 사드 필요성,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을 계기로 네. 이제 사드 논의에 이제 빗장이 열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미 당국 간의 사드 배치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네. 이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시고 대담을 이어가죠. 네. There's no more concrete example than some of our construction underway around the Asia Pacific. For example, in Japan, Korea, and Guam, we're in the middle of 4 of the largest military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by the way, our allies in Japan and Korea are stepping up to pay their fair share of the bill for that construction. 네, 또 요즘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드 배치와 사드 도입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드 배치에 있어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이제 배치를 할 경우에는 주체가 이제 주한미군이 될 수 있고요. 네. 한반도에 이제 도입을 한다 표현했을 때는 주한미군 경계 밖에서 일단 한반도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민간 시설물에 도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도입을 하는 것은 이제 미군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한국 정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치냐 도입이냐 이 용어에 따라서 결국은 누가 사드를 도입을 하는가에 대한 이 비용 문제가 결국은 이제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방금 전에 이제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앞서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 발표를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카터 장관의 발언 중에 밀리터리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현재 한반도에 또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장 큰 군사 시설물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본, 한국, 괌에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현재로는 우리가 사드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결국 이제 군사 시설이라는 모호한 합법을 썼지만 결국은 비용 문제를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동맹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는 박차를 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반도에 또는 이제 일본의 괌에 사드가 배치가 됐을 경우에
비용은 현재 미국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거는 사드의 어떤 그 배치가 아니고 도입이라 볼 수 있고 이 도입에 따른 그 비용은 동맹국가, 현지 국가인 일본과 한국의 몫이 있다는 것을 카터 장관이 결국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공식적인 그 스피치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용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인데 사드 문제 빗장이 열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좀 이 부분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카터 장관 지난달에 방문했고 이번 달에 방문했던 캐리 장관이 네. 결국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의 대외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이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고 그 방문을 전후해서 결국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사드 배치에 따르는 추가적인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놨거든요. 이런 그 미국 장관들의 입장이 이제는 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사드 논의가 그동안에는 물밑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네.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 협의가 요청도 없었고 결론도 못 내렸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 국방부는 견지해 왔었는데 앞으로 그 카터 장관과 캐리 장관이 과연 그런 것을 감안을 했다면은 향후 일정을 보고 이런 그 의제를 던진 걸로 볼 수가 있는데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회의가 열립니다. 이 샹그릴라 회의 같으면은 매년 연례적으로 열린 회의인데 일정이 이미 나와 있고 이러한 그 일정을 감안해서 캐리 장관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안보 장관 회의를 통해서 한미 장관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요. 또는 이제 한미일 회담 또는 한일 회담 국방장관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국방장관들 사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될 걸로 현재 관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장관급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논의에 대한 물꼬가 이제 트인다면은 이제 실무 차원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관복급, 국장급 이러한 실무 라인을 통해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문이 이제 논의가 무난히 조정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한미 간에는 이제 매년 10월에 안보 연례 회의가 열리거든요.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이 모여서 결국은 최대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공식 협의 채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가 4개월, 5개월 정도 논의가 되고 나서 결국은 10월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국은 SCM에서 이 사드 논의가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천안 폭치 미호 내려졌던 5.24 대북 제재 조치 이제 5년이 되는군요. 북한은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측은 아직은 북한의 사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는 좀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일부라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그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5.24 조치를 좀 해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당정 협의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는데 이 당과 그리고 이 정간에 있어서 협의가 된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은 5.24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 전면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당정 협의의 결과에 따르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5.24 조치 해제 논의가 정치권에도 이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북한 측이 전격적인 또는 매우 좀 획기적인 그런 카드를 내놓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5.24 조치 해제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 6.15 행사뿐만 아니라 8.15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남북 간의 민간 단체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각도를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현재 교류 형태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그 화해 협력 무드와 맞물려서 5.24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어제 당정 협의의 결과는 결국은 이러한 그 여러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당정 협의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에 이제는 교류를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또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당위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북한이 양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외교가 어느 정도 좀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 2월 달에 이제 북한 측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그동안에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기여도로 또는 봤을 때는 너무 낮다 이런 걸 문제를 삼았고 예. 결국 이제 3월 달 임금부터 인상분을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약 2달 이상 남북 당국 간의 이제 그 줄다리기 협상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최종 결론이 나기는 일단은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이 요구했던 대로 기존 안에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이 70.35달러인데요. 예. 이 기준을 가지고 북한의 5만 3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3월 달, 4월 달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그 임금은 지불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젠가는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게 잘못될 경우는 이제 연체료라는 어떤 그 명분을 뒤집어써서 북한 측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현재 마련해 놨는데요. 이러한 협의 자체는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합의를 어제 일단은 일단락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만약에 이 임금을 가지고 남북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연장 근무를 또는 카드를 내세울 수도 있고요. 또는 태업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2013년처럼 개성공단을 이제 폐쇄할 수까지도 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서 일단락을 지어준 것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 당국을 안심을 시켰다는 부분이 우리 당국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상의 승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완전한 의미의 승리는 아닙니다. 네. 일단은 불씨는 남아 있고 이 불씨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로 추후에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일단 미뤄놓은 상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3월 달 임금부터 다시 한번 또 협의가 들어갈 경우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남북이 또는 이제 개성공단을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갈등이 다시 한번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영국 런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에릭 클랩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동선이 노출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김정남이 있고요. 고영희에게서는 이제 김정철 형이죠. 그리고 그 동생인 김정은이 현재 이제 북한을 이끌어가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데 이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이 3명의 아들을 놓고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에 대해서 많은 좀 논란이 있었을 때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탈북자나 또는 이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둘째 아들이고 고영희로 봐서는 이제 첫째 아들인데요. 당장은 그 김정철로 봐서는 여성 호르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체형 자체가 남자보다는 좀 여성을 갖다가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목소리 자체가 매우 또는 이게 가늘어서 군이라는 통치를 선군 정치를 통해서 이런 군을 통해서 지도를 해가는 북한이란 사회를 이끌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카리스마가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그 지적을 증명이라 하듯이 이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에릭 클리턴 이런 그 음악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이 그동안에 지적이 됐었는데 2006년, 2011년 과거에도 수차례 싱가포르나 해외에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직접 이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다시 에릭 클린턴이 공연을 하는데 많은 그 언론사들, 특히 이제 일본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김정철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김정철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인물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틀 연속 공연이 끝나도록 모두 다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국내 언론까지 가세를 해서 김정철에 대한 취재 경쟁이 벌어졌었는데요. 문제는 그 공연이 다 끝난 이후에 김정철이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런던에서 출발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복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중국으로 또 머물 수가 있으려면은 모스크바를 통해서 결국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는 항로를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모스크바를 거치는 이런 항로에 대한 예약까지 된 것이 네. 취재 결과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철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현재 많은 그 언론의 이제 관심사인데 현재까지는 그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노출이 됐고 신변 안전 위협까지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정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그 노선을 좀 조절을 해서 본인의 어떤 행적을 따돌리고 결국은 베이징 또는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측근들에 대한 어떤 숙청, 대대적인 공포 정치를 펴고 있는데 김정남이나 김정철 같은 경우를 보면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외를 떠돌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 백두혈통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행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김정남과 만약에 김정철의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 건가 이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김평일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김정일과 함께 김평일은 1954년생인데요.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기 위한 그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이러한 그 권력의 추가 결국 이제 김정일로 옮겨갔고요. 이 권력에서 밀려난 김평일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 이후에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다시 체코. 그러니까 지금 30년 가까이를 해외 대사로만 지금 맴돌고 예. 있거든요. 이걸 외교적인 그 외교가에서는 이제 인공위성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일단 국내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김정남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 나가서 현재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중국이나 싱가포르 또는 이런 경우를 계속 마카오 같은 경우를 예. 돌아다닌 걸로 현재 수시로 이제 현재 언론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약 4년 가까이 전혀 이제 동선이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에릭 클립턴 공연을 계기로 보면은 다시 이제 밖에서 떠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란 나라의 속성상 권력을 잡은 자와 이 권력에 있어서 잡기 위해서 권력 승계를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결국 이제 해외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이 나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김정남뿐만이 아니라 이복 동생인 김정철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예술 공연 같은 걸 관람함으로써 소위를 함으로써 자신은 이제 권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현재 집권하고 있는 동생인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안심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신변만큼은 보장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관현 외교 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